30년 만에 재회 완전판. 일장 현재의 균열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는 퇴근길 차량들로 북적였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하고 거리엔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뒷좌석에 앉은 한도현 68은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깊게 파인 이마의 주름과 쓸쓸한 눈빛이 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사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기사 김 씨의 목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사장님이라 불리는 게 어색했다. 3년 전 은퇴한 후로는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사는 일상의 반복이었으니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며 차가 멈췄다. 도연은 습관적으로 시계를 봤다. 정확히 6시 35분. 예전 같으면 아직 회사에서 마지막 결제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횡단보도 앞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신호를 확인하지도 않고 길로 뛰어든 것이다. 파란색 가방을 맨 채로. 김 기사의 급박한 외침과 함께 브레이크를 밟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기익! 도연의 몸이 앞으로 확 쏠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차는 소년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춰 섰다. 아이고, 깜짝이야. 김 기사가 식은땀을 닦으며 소리쳤다. 주변 차량들도 급정거하며 경적을 울려댔다. 보도 위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소년은 차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놀란 얼굴로 눈을 크게 뜨고는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도연은 차 문을 열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얘야, 괜찮니? 무릎을 굽혀 소년과 눈높이를 맞춘 도연. 아이는 교복 소매가 살짝 찢어진 채로 무릎을 부여잡고 있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신호를 안 보고.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씩씩하게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아니야,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도연은 소년의 팔과 다리를 살펴봤다. 무릎에 살짝 까진 상처가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았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소년이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했다. 도연은 마음이 짠해졌다. 이 나이 또래 아이가 이렇게 예의 바른 게 기특하면서도 왠지 예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에요. 10살이에요. 소년의 얼굴에 천진한 미소가 번졌다. 아까까지의 놀란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민준이구나. 집은 가까워? 네, 저기 아파트예요. 민준이는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를 가리켰다. 30층 높이의 현대식 아파트들이 저녁 노을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야겠다. 다음부터는 꼭 신호등을 보고 건너야 해. 도연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네, 고마워요, 아저씨. 민준이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려다 말고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아저씨는 왜 혼자 다니세요? 가족은 어디 있어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도연의 가슴이 순간 아팠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저씨는 혼자 살아. 외로우면 안 돼요. 민준이 엄마가 그랬는데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니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다. 도연은 지갑을 꺼내며 명함을 주려고 했다. 혹시 나중에 아이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수 있도록. 민준아, 아저씨 명함 하나. 그 순간이었다. 지갑에서 명함을 빼내려던 도연의 손이 멈췄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사진은 민준이의 발 앞에 떨어졌다. 민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다. 뭐가 그렇게 놀라워?
도연은 당황하며 사진을 받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사진을 들고 계속 바라봤다. 이거 우리 엄마예요. 뭐.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사진을 흔들며 말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다. 그 사진은 30년 전 5살이던 딸 소연이의 사진이었다. 혼자서 그네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던 소연이. 도연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딸의 마지막 사진. 아저씨, 왜 그래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우연이? 민준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엄마요? 한소연이에요.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장 과거의 상처. 1993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여보, 계약서 확인 좀 해줘. 32살의 한도연은 거실 탁자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전자부품 무역회사 한성전자를 설립한 지 2년째. 드디어 일본의 대형 전자회사와 독점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일이야? 지금 소연이 재워야 하는데. 부엌에서 정미숙 29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 5살 된 딸 소연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다. 아빠. 소연이가 분홍색 잠옷을 입은 채로 도연에게 달려왔다. 작고 하얀 손으로 도연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우리 공주님, 아빠가 바빠서 미안해. 도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소연이의 머리만 쓰다듬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월 매출 3억, 순이익률 15%. 꿈만 같았다. 아빠, 오늘은 책 읽어줄 거예요? 소연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올려다봤다. 작은 손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림책이 들려 있었다. 응, 미안.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일 읽어줄게. 어제도 내일이라고 했는데. 소연이의 목소리가 시무룩해졌다. 미숙이 소연이를 안아 올리며 도연을 바라봤다. 여보,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 잠깐만이라도. 미숙아, 이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가 얼마나 여유로워질 줄 알아? 소연이 대학 등록금도 우리 집도 마련할 수 있다고. 도연은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소연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지금이 기회였다. 6개월 후 1993년 9월. 한성전자 한도연 대표님 맞습니까?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도연은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분기 전자부품 수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다. 조용한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에 미숙이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소연이는 벌써 잤어. 아빠 기다리다가. 미숙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 약속해. 도연은 소연이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작은 침대에서 인형을 꼭 안고 잠든 딸의 모습이 보였다. 베개 옆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 책이 놓여 있었다. 199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빠 언제 와? 아침부터 소연이는 몇 번이고 물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도연은 아침에 나가면서 약속했었다. 오늘은 꼭 일찍 들어올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오고. 정말이에요? 진짜요? 그럼 아빠가 언제 거짓말했니? 하지만 오후 3시 갑작스러운 일본 바이어의 전화 때문에 급히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했다. 여보, 미안해. 내일 아침에는 꼭 돌아올게. 소연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 오늘만큼은 정말 중요한 계약이야. 내년에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어.
소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12월 25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일본 바이어들과 회식을 하고 있던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강은정 여사의 전화였다. 도연아.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빨리 와. 빨리 병원으로 와.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미숙이랑 소연이가 교통사고를.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하셨어요? 삼성서울병원으로 빨리 와. 빨리. 일본 바이어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급히 짐을 챙겨 KTX를 탔다. 3시간이 평생같이 느껴졌다. 12월 25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병원 응급실로 뛰어간 도연. 복도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미숙이는, 소연이는 어디에 있어요? 도연아.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평생 강인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의사가 다가왔다. 흰 가운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내와 딸이. 죄송합니다. 아내분은 현장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도연의 무릎에 힘이 빠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소연이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따님은 현재 중환자실에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희망이 살아났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도연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도연아. 소연이도 하늘나라로 갔단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중환자실에 있다고. 아니야, 도연아. 소연이는 우리 곁을 떠났어. 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 예정이었던 인형이 든 쇼핑백이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분홍색 토끼 인형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나뒹굴었다.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약속을 지켰더라면,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후회는 독이 되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도연은 소연이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아빠랑 엄마랑 소연이라고 쓰인 그림 속에서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읽어주지 못한 아기 돼지, 삼형제 책이 놓여 있었다. 도연은 그 책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소연이의 글씨가 보였다. 아빠가 읽어줄 책 소연이가.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소중한 딸도, 그리고 살아갈 이유도. 성공이 뭐가 중요했나? 돈이 뭐가 중요했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미 그의 곁을 떠나버렸다. 그날 이후 도연은 다시는 웃지 못했다. 삶의 불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3장 숨겨진 진실. 같은 날 12월 25일 오후 5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도연이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을 그 시간, 병원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맥박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5살 소연이의 생체 모니터에서 희망적인 신호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다행이다.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 박찬호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소연이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중환자실 밖에서는 강은정 여사 65가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로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박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어르신, 다행히 아이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뇌출혈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정말인가요? 강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쁨과 동시에 무언가 깊은 고민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다. 네, 하지만 당분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그때 복도 끝에서 도연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강은정은 재빨리 의사의 팔을 잡았다. 의사 선생님, 잠깐만요. 네, 무슨. 제발,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박 의사는 당황했지만 강은정의 간절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아. 강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아들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다. 30분 후 병원 카페테리아. 도연이 소연이의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그 시간. 강은정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정 언니. 목소리와 함께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다가왔다. 김영희 교수 53이었다. 서울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로 고인이 된 정미숙의 대학 은사였다. 영희야, 와줘서 고마워. 언니, 정미숙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연이는 괜찮나요? 그게 문제야. 강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이는 살았어. 의사가 완전히 회복할 거라고 했어.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영희야, 부탁이 있어. 강은정이 김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이를 내가 맡아줄 수 있을까? 네, 갑자기 왜? 도연이한테는 소연이도 죽었다고 말했어. 김영희가 깜짝 놀라 강은정을 바라봤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는 새 출발이 필요해. 강은정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다. 아내도 잃고 딸까지 계속 돌봐야 한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그리고 재혼도 못하고. 하지만 언니, 소연이는 도연 씨의 친딸인데요. 그래서 더 안 돼. 딸 때문에 도연이가 평생 혼자 살 순 없잖아. 강은정은 김영희를 설득하려 애썼다. 남자는 달라. 새로운 여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려야 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김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소연이 입장에서는 소연이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잘 키워주면 돼. 언니, 영희야, 내가 정미숙이 은사잖아. 정미숙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고. 강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발, 소연이를 부탁해. 그리고 절대로 도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김영희는 고민에 빠졌다. 어린 소연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강은정의 간절함도 무시할 수 없었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 그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강은정의 말에 김영희가 깜짝 놀랐다. 고아원이요? 어쩔 수 없잖아. 도연이가 알면 안 되니까. 결국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었다. 알겠어요, 언니. 제가 키울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은정이 김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영희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절대로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날 밤, 김영희는 집에서 일기를 썼다. 1993년 12월 26일. 오늘 은정 언니가 찾아왔다. 정미숙의 어머니인 그녀가 울면서 부탁했다. 소연이를 맡아달라고. 아이가 중상을 입었지만 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연이에게는 죽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거짓말을? 도연이는 새 출발이 필요해요. 아이가 있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요. 언니의 말이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3개월 후 1994년 3월. 소연이는 김영희 교수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아빠를 찾고 있었다. 선생님, 제 아빠는 언제 저를 데리러 와요? 소연이가 김 교수에게 물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었다. 소연아. 김 교수는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강은정 여사가 찾아왔다. 외할머니. 소연이는 반갑게 달려갔다. 하지만 강은정의 표정은 어두웠다. 소연아, 외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강은정은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너희 아빠는 엄마와 소연이를 버리고 떠나셨단다. 버렸다고요? 왜요? 아빠는 일이 더 중요했어. 돈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우리 소연이를 두고 멀리 떠나셨어.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아빠는 안 와요? 안 와. 다시는 안 와. 그러니까 소연이는 아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날 밤 소연이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다. 김영희 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일기에 썼다. 1994년 3월 2일. 오늘도 은정 언니가 왔다. 소연이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내게 협박을 하러 왔다. 절대 도연이에게 말하면 안 돼요. 만약 말한다면 소연이를 다른 곳으로 보낼 거예요. 영영 못 보게. 무서웠다. 정말 소연이를 빼앗아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김영희 교수는 소연을 친딸처럼 키웠다. 그리고 도연은 모든 걸 잃었다고 믿으며 30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진실은 숨겨져 있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거짓말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시간이었다. 내장 다시 만난 이름. 현재 금요일 오후 7시 강남구 대치동. 아저씨, 진짜 우리 엄마 사진 맞아요. 빨리 와 봐요. 민준이는 도연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한소연이라고?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30년 동안 꺼졌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었다. 여기 103동이에요. 우리 집은 15층. 민준이는 신이 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도연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정해. 그냥 이름이 같을 뿐일 거야. 한소연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하지만 그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0년 전 딸의 모습과 똑같다는 그 사진을. 딩동. 15층에 도착했다. 민준이는 1503호 앞에서 멈춰 섰다. 엄마, 저 왔어요. 민준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쳤다. 삐삐삐 하는 전자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아,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현관 안쪽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멈췄다. 그 목소리. 정미숙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엄마,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민준이가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다. 도연은 아직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망설여졌다. 어머, 누구세요? 그때 안쪽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다. 도연의 숨이 멎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왔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큰 눈, 작고 오똑한 코.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정미숙의 눈매에 어린 소연이의 입술선이 그대로 있었다. 저는 도연은 말을 시작했다가 목이 메었다. 엄마, 이분이 엄마 어릴 적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흥분해서 외쳤다. 그리고는 도연에게서 받은 흑백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줬다. 이 사진이 엄마랑 똑같다고 했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성은 사진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아가씨.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이름이. 여성은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그녀 역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남자의 눈빛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봤다. 저는 한소연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댔다. 귓속에서 우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5살 소연이가 아빠 하며 달려오던 모습. 오늘은 꼭 일찍 와 하고 묻던 천진한 목소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며 잠든 작은 얼굴.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올려다봤다. 소연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이 남자가 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놀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아직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 도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봤다. 아늑한 30평대 아파트였다. 거실 벽에는 민준이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피아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소연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지만 계속 소연을 바라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소연이가 맞는 것일까? 그때 소연이 물을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한데,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이건 정말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거든요. 도연은 물잔을 받으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요? 네, 아버지 이름은 한도현이었는데 그 순간 소연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갔다.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설마 아버지가... 소연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너희 아빠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와 아저씨를 번갈아 봤다. 엄마,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예요. 하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니에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났다. 제 아버지는 저희를 버리고 떠나신 분이에요. 당신이 그분일 리 없어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소연아, 오해야. 나는 너를... 나가세요? 소연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아버지라고. 소연아, 제발 내 말을 들어봐. 나는 내가 죽었다고. 죽었다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는 저는 뭐예요? 유령이에요. 민준이가 무서워서 엄마 뒤로 숨었다. 엄마, 왜 화내요? 하지만 두 어른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아픔이 그들 사이에 높은 벽을 쌓고 있었다. 소연아.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소연은 등을 돌렸다. 나가세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도연은 일어섰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소연아.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30년 동안 하루도. 문이 닫혔다. 복도에 혼자 남은 도연은 벽에 기대어 엉엉 울었다. 30년 만에 만난 딸이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너무나 멀었다. 5장, 오해의 심연. 같은 날 밤 9시, 소연의 집. 문이 닫힌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소파에 털썩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온몸이 떨렸다. 엄마, 그 아저씨가 정말 할아버지예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엄마 옆에 앉으며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소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아니야, 민준아. 그분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야.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 사진을 갖고 있었잖아요. 정말 똑같았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소연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찬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한도현,
정말 아버지가 맞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맞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30년 전의 기억. 1994년 7살이 된 소연이는 김영희 교수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선생님, 제 아빠는 언제 저를 데리러 와요? 소연이가 김 교수에게 물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소연아. 김 교수는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강은정 여사가 찾아왔다. 외할머니. 소연이는 반갑게 달려갔다. 하지만 강은정의 표정은 어두웠다. 소연아, 외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강은정은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너희 아빠는 엄마와 소연이를 버리고 떠나셨단다. 버렸다고요? 왜요? 아빠는 일이 더 중요했어. 돈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우리 소연이를 두고 멀리 떠나셨어.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아빠는 안 와요? 안 와. 다시는 안 와. 그러니까 소연이는 아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날 밤 소연이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다. 현재로 돌아온 소연. 외할머니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어. 소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강은정 여사는 소연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소연이 힘들 때마다 찾아와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었다. 소연아, 내 아빠는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 너희 엄마가 임신했을 때도, 내가 태어났을 때도 출장이었지. 심지어 사고 났을 때도. 강은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부산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그리고는 장례식 끝나자마자 외국으로 떠났지. 너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다시 살아났다. 없는 사람 취급. 30년 동안 같은 시각, 도연의 집. 한편 도연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다. 넓은 거실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손에는 소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정말 소연이가 맞는 건가? 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오늘 본 여성의 모습을 떠올렸다. 정미숙의 눈매, 소연이의 입술선. 틀림없었다. 그럼 어머니가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어머니는 분명히 소연이도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벨이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다. 어머니. 도연은 3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소연이도 하늘나라로 갔단다. 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생생했다.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만난 소연은 너무나 생생했다. 유령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30년을 살아온 한 여성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도연은 머리를 감쌌다.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소연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제 아버지는 저희를 버리고 떠나신 분이에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아버지라고. 버렸다고? 내가 언제 소연이를 버렸다는 거지? 도연은 억울했다. 그는 30년 동안 소연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다. 매년 제삿날이면 소연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그것이 버린 것이라는 말인가? 누군가 거짓말을 했어. 분명히. 다음 날 오전, 소연의 직장. 소연은 서울 시내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어제 만난 그 남자 때문이었다. 소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김주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다. 정말 아버지가 맞다면 왜 지금까지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 어린 시절 사진을 갖고 있었을까? 점심시간, 소연은 김영희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저 소연이에요. 아, 소연아, 무슨 일이니? 교수님.
혹시 제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왜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어제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제 아버지라고. 뭐, 김영희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한도연이라는 분이었는데,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도연아.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조심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나에게 연락해. 교수님, 왜 그러세요?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지만 김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자. 지금은 조심하고. 전화가 끊어졌다. 조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김영희 교수의 반응이 이상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도연은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30년 동안의 오해를 풀어야 했다. 그는 김영희 교수를 찾아가기로 했다. 정미숙의 은사였고 소연을 키운 사람이라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면? 만약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알아야 해. 도연은 중얼거리며 차키를 집었다. 진실은 언제나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나았다. 30년간의 오해, 그 심연의 끝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도연은 김영희 교수의 집으로 향했다. 진실을 찾기 위해 6장 증거와 횟수. 토요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근처. 도연은 김영희 교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30년 된 단독주택이었다. 낡은 대문과 작은 정원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미숙의 은사, 소연이를 키운 사람. 도연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잠시 후 대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다. 김영희 교수였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안경을 쓴 모습이 학자다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이라고 합니다. 김영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한도현. 설마. 네, 정미숙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의 아버지입니다. 김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책으로 가득했다.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탁자 위에도 논문들이 쌓여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김영희를 바라봤다. 그녀는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다. 어제 소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네,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히. 30년 만에 우연이라. 김영희는 안경을 벗고 닦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교수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소연이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김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봤다. 무슨 말씀인가요? 당신 어머니가 소연이를 제게 맡기면서. 어머니가요? 이제 도연이 놀랄 차례였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김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났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들고 나왔다. 가죽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일기장이었다. 이걸 보시겠어요? 김영희는 일기장을 탁자에 놓았다. 이건 30년 전부터 제가 써온 일기입니다. 소연이에 관한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었다. 1993년 12월 26일. 오늘 은정 언니가 찾아왔다. 정미숙의 어머니인 그녀가 울면서 부탁했다. 소연이를 맡아달라고. 아이가 중상을 입었지만 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연이에게는 죽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거짓말을?
도연이는 새 출발이 필요해요. 아이가 있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요. 언니의 말이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도연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4년 1월 15일, 소연이가 퇴원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가끔 아빠를 찾는다.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은정 언니는 소연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너희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7살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1994년 3월 2일. 오늘도 은정 언니가 왔다. 소연이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내게 협박을 하러 왔다. 절대 도연이에게 말하면 안 돼요. 만약 말한다면 소연이를 다른 곳으로 보낼 거예요. 영영 못 보게. 무서웠다. 정말 소연이를 빼앗아갈 것 같았다. 1995년 8월 10일, 소연이가 물었다. 선생님, 제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은정 언니의 거짓말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도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일기장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김영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어머니가 그랬다고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김영희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1994년 2월 14일, 은정 언니가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도연이가 애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이에요. 남자는 새 출발이 필요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려야죠. 이기적이다. 너무나 이기적이다. 손녀보다 아들이 더 중요한 건가? 그래서 30년 동안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평생 속아 살았던 거군요. 도연 씨,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정말 무섭게 협박해서 1996년 5월 3일, 오늘은 정말 최악이었다. 소연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울면서 아빠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 그 순간 은정 언니가 나타났다. 김 교수, 약속 잊으셨나요? 만약 소연이가 도연이에게 연락하면 바로 다른 곳으로 보낼 거라고 했죠? 외국으로 입양 보낼 수도 있어요. 소연이가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도연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나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영희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소연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진짜 빼앗아 갈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30년 동안 소연이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네, 나는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도연은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오후 3시였다. 30년 전 이맘때쯤 그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 앉아 있었다. 죽어가는 딸을 만나러 가는 줄 알고.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소연이는 행복하게 자랐나요?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요. 고마워요. 도연이 일어섰다. 정말 고마워요. 소연이를 지켜주셔서. 도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도연은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다. 30년간의 거짓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문을 나서며 도연은 중얼거렸다. 어머니,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가요?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30년간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안 이상
소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소연이 믿어줄까? 30년간 품어온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도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7장 화해의 문. 같은 날 저녁 6시 소연의 집 앞. 도연은 소연의 아파트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손에는 김영희 교수의 일기장 복사본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진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복사해 준 것이었다. 이번에는 믿어줄까? 하지만 30년간의 오해를 하루아침에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소연아. 아빠야.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어제 나가라고 했잖아요.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진실을 알았어. 모든 걸 알았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실이요? 어제 김영희 교수님을 만났어. 30년 전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았어. 교수님을 만났다고요? 소연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였다. 10분만. 아니, 5분만 시간을 줘. 그리고 이걸 봐주면 돼. 도연은 일기장 복사본을 인터폰 카메라에 보였다. 이게 뭐예요? 김 교수님이 30년간 써온 일기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진실이 여기 있어. 문이 열렸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왔다. 어제보다 더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정말 5분만요. 그 다음에는 나갈게. 도연의 간절한 표정을 본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서. 민준이는? 학원 갔어요. 소연은 팔짱을 끼고 도연과 거리를 두고 앉았다. 그래서 그 일기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연은 일기장을 펼쳤다. 손이 떨렸다. 소연아. 나는 내가 죽었다고 믿고 30년을 살았어. 또 그 얘기예요? 아니야, 들어봐. 1993년 12월 25일, 너와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연은 일기장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줬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지만, 너는 살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나에게는 너도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소연은 일기를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읽어봐. 소연은 다음 페이지들을 넘기며 읽었다. 강은정 여사가 김영희 교수에게 소연을 맡기면서 한 말들, 협박들, 그리고 30년간 지속된 거짓말들. 이건 말이 안 돼요. 소연이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외할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항상 잘해주셨어요. 소연아. 외할머니는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다고요. 아버지는 너희를 버렸지만 할머니는 항상 너의 편이야라고 하시면서.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분이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소연아,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소연이 일어섰다. 이 일기장도 가짜일 거예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이상한 증거 들고 와서. 소연아, 제발. 나가세요. 지금 당장. 그때였다. 엄마, 왜 또 화내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다.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표정이 걱정스러웠다. 민준아, 소연은 당황했다. 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제 그 아저씨. 민준이는 도연을 보자 반갑게 달려왔다. 아저씨, 또 왔어요? 응, 민준아. 도연은 무릎을 굽혀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아저씨가 엄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무슨 이야기요?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소연은 민준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민준아, 방에 가서 숙제해. 엄마, 아저씨는 할아버지 맞아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도연은 민준이를 바라봤다. 정미숙의 눈을 닮은 맑은 눈동자였다. 민준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정말로. 그럼 할아버지예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민준이 할아버지가 없었는데 이제 생겼어요. 민준아. 소연이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이미 도연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할아버지, 로봇 만들 줄 알아요? 저랑 같이 만들어요. 도연은 민준이를 안으며 눈물이 났다. 30년 전 소연이가 자신에게 안겼던 기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어줄게. 그 순간 소연도 울고 있었다. 민준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따뜻함. 엄마, 왜 울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소연을 봤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기뻐서 우는 거야.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도연을 봤다. 정말 모르셨던 거예요? 정말이야, 소연아. 나는 30년 동안 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매년 내 생일날과 기일날에 혼자 울었어. 내가 좋아했던 분홍색 토끼 인형도 아직 간직하고 있어. 분홍색 토끼 인형? 소연이 놀랐다. 그것은 5살 때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인형이었다. 맞아. 내가 항상 안고 다니던. 아빠. 처음으로 소연이 아빠라고 불렀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3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다.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도 아팠겠어요. 소연도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저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셨다니. 할아버지, 엄마, 왜 둘 다 울어요? 민준이가 당황해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도연과 소연이 동시에 민준이를 봤다. 응, 민준아. 도연이 먼저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생겼어. 민준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와, 이제 할아버지랑 로봇도 만들고 공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두 어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30년간 쌓인 오해의 벽이 한 아이의 맑은 웃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소연아. 네, 아빠. 앞으로 잘 해보자. 네, 우리 함께 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집 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밝혀지고 있었다.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다. 8장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6시 소연의 집. 할아버지, 빨리 와요. 엄마가 저녁 다 했어요. 민준이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부엌에서는 소연이 마지막 반찬을 식탁에 올리고 있었다. 도연은 소파에서 신문을 보다가 일어났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이제 그는 이 집의 가족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뭐 배웠는지 알아요? 민준이가 도연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다. 뭘 배웠는데? 곱셈, 2 곱하기 3은 6이에요. 우와, 우리 민준이 정말 똑똑하네. 도연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식탁에 앉았다. 소박한 저녁 식탁이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소연이 직접 만든 불고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아빠, 많이 드세요. 소연이 도연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었다. 30년 만에 받는 딸의 손길이었다. 고마워, 소연아.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아직도 가끔 꿈같이 느껴졌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민준이가 젓가락질을 하며 신나게 말했다. 뭘 자랑했는데? 할아버지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로봇 만들어준다고 했더니 다들 부러워했어요. 정말? 그럼 더 멋진 로봇 만들어줘야겠네.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도연은 민준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30년 전 소연이와 했던 약속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민준아, 천천히 먹어.
소연이 아들의 입가를 닦아주며 웃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소연아. 네, 아빠. 정말 잘 컸구나. 소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김 교수님 덕분이에요.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 교수님께 정말 감사해야지.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소연아, 앞으로 내가 못해준 것들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 아빠, 3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빠, 괜찮아요. 소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잃어버린 3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맞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할아버지, 왜 자꾸 울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기뻐서 우는 거야. 기뻐서 울어요? 응. 가끔 사람은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온다니까. 그럼 저도 기뻐서 울어도 돼요? 물론이지. 도연은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응. 내일 공원 갈까요? 그리고 로봇도 만들고. 좋아. 뭐든지 하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다. 와, 할아버지 최고예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민준이는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갔고 도연과 소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빠, 어머니. 강은정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 어머니를 만날 용기가 안 나. 원망스러우실 텐데 원망보다는 이해하려고 해. 어머니 나름대로는 나를 위한 선택이었겠지.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말이야.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언젠가는 만나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도. 증조할머니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그때 되면 생각해보자.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해줘야겠지. 나이에 맞게. 네, 소연아, 그나저나 내 결혼 상대는 어떤 사람이었니? 소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3살 때 사고로. 미안해. 힘든 일을 물어봤네. 괜찮아요. 아빠가 알 권리가 있죠. 혼자서 힘들었겠구나.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도연은 딸의 강인함이 자랑스러웠다. 정말 잘 키웠어. 민준이를. 감사해요, 아빠.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할아버지, 숙제 다 했어요. 벌써? 정말 빨리 했네. 할아버지, 이제 로봇 만들어요. 민준이가 장난감 상자를 끌고 왔다. 레고 블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좋아. 어떤 로봇을 만들까? 응. 하늘을 날 수 있는 로봇. 하늘을 나는 로봇? 와, 정말 멋지겠다. 도연은 바닥에 앉아 민준이와 함께 레고를 맞추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보다 민준이가 더 잘하네. 할아버지도 잘해요.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노는 모습, 자신이 어릴 때 꿈꾸던 장면이었다. 엄마도 같이 해요. 민준이가 소연을 불렀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 만들자. 소연도 바닥에 앉았다. 3사람이 둘러앉아 하나의 로봇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팔을 달아볼까? 네, 그리고 날개도 달아요. 좋은 생각이야. 도연은 민준이의 작은 손을 도와 레고를 맞춰주었다. 30년 전 소연이와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다 됐어요. 민준이가 완성된 로봇을 들어 올렸다. 와, 정말 멋있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할아버지, 이 로봇 이름 뭐로 할까요?
응. 민준이가 정해봐. 희망 로봇. 희망 로봇. 좋은 이름이야. 도연은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다. 희망. 정말 좋은 이름이었다. 이 아이 덕분에 자신도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니까. 밤 9시 민준이를 재우고 난 후. 아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소연이 민준이 방문을 닫고 나오며 말했다. 뭐가? 예전 아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바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정하세요. 민준이랑 노는 모습 보니까 이게 진짜 아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30년 전에는 정말 바보였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지. 아빠도 일하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변명은 안 돼.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런 선택 안 할 거야.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소연아, 앞으로 할아버지로서 민준이한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도 늦었지만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고 싶어. 아빠, 결혼도 못 올려드렸고, 민준이 출산할 때도 못 있어주었고, 정말 미안해. 됐어요, 아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바깥에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도연에게는 그 모든 게 소중했다. 가족이 있는 일상, 30년 만에 되찾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었다. 아빠, 이제 주무세요. 내일 민준이랑 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일찍 자야지. 도연은 일어나며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아. 네? 정말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 주셔서. 그날 밤 도연은 30년 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는 어린 소연이가 나타나 말했다. 아빠, 이제 약속 지킬 수 있겠어요? 응, 이번에는 꼭 지킬게. 에필로그, 새로운 아침.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도연은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30년 만에 들어보는 가족의 부르는 소리였다. 지금 간다, 민준아. 부엌에서는 소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아침.